자, 38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밑에 나오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처음에 우리 나오는 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 기술적 이 측면에서의 개념인데, 자,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이 30회 시험, 우리 작년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 소속군을 물었죠. 그래서 이 기술적 개념을 물은 것은 요걸 물었죠. 우선은 자연, 그리고 뭐죠? 공간, 그리고 위치, 환경, 요 네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되느냐, 그 보기 안에 요 주어지고 기술적 개념 찾아라. 자, 우선 자연인데 토지는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토지를 가끔 뭐라고 하냐 하면요, 토지를 비노동, 노동의 아니다, 비노동 생산물이라고도 해, 자연물을.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비노동 생산물 또는 뭐다?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은 뭐 한다? 자연물은 유한하죠. 자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 한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뭐가?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되죠.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우리가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강조가 돼요. 공익 개념이 강조되는 게 유한.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우선은 자연은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공간 하나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40페이지에 맨 위에 5번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간 개념이 나오죠. 자, 공간 개념은 민법 거기에 제212조가 나오죠. 자, 공간은 이 민법 제212조가 나와요. 212조는 이 토지,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다.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 이 공간적 우리가 범위를 말하는데, 가끔 요 기술적 개념 중에서도 우리는 공간이 좀 우리가 중요한 용어예요. 지문이 좀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공간에 공부할 때 좀 신경 쓰시면서, 자, 거기 봤더니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법조문 자체도 시험에 자주 내요. 상하가 무슨 개념? 상하가 공간 개념이지. 상하가 공간 개념.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또 요 교재보다 뭐 색깔 막 표시된 게 있죠. 그거는 좀 중요 지문, 색깔 표시된 건 중요 지문이니까 좀 신경 쓰면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입체적인 색깔이 거기에 요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회적 통념, 일반적 관념이죠.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몇 미터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또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는 그림을 오른쪽에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여기 지구의 중심이죠. 자, 이 지표,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 뭐 택지, 뭐 수면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이 있어요.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 일정한 높이 공간을 또 우리 공중 공간.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에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의 개념이 나와 있죠. 박스에 그 나와 있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수평 공간은 뭐다? 수평 공간은 2차원적인 평면인데 지하와 공중을 포함해서 몇 차원이라고 하면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뭐다? 3차원의 공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3차원의 공간은 무슨 개념?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 입체 공간. 과거의 시험 문제에 입체 공간 많이 냈거든요. 이 수평,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 입체 공간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우선은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는 토지, 우리가 소유권에 있어서 우리가 범위,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면서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또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42페이지 보시면은 지표권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표권이죠. 여러분 우리 작물, 지표상의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우리는 또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등은 전부 지표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이 지하에 있어서의 공간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하권이죠. 지하권. 이게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도 크게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이 빨간 선이 한계 심도인데 문제는 지표에서 이 빨간 선까지 지하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우리가 심도의 개념이 43페이지에 거기 OX 쪽에 오면 맨 위에 한계 심도에 나오죠.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일반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 전철과 같은 이런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깊이를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한계 심도 요 빗금친 요 부분은 우리는 사적 지하권이다. 사적 지하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죠. 여러분 지하에 있는 안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칩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 중요하죠.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밑에 있는 부분은요.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예를 들면 금, 은, 석탄, 석유 뭐 이런 건데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잘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또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에 보시면은 42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면은 국가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로서, 여러분 이 지하권 자체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로 있지만은 또는 뭐만?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한을 한다. 그래서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뭐죠? 일부만을 인정하죠. 자, 그리고 또 요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위에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우리가 또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뭐라고 한다? 공중권인데, 또 공중권도 있죠.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뭐다? 사적 공중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을 하는 대표적인 요즘 소송 많이 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요즘 한강 우리 이제 보면 조망권 때문에 소송 많거든요. 일조권하고 건축하면서. 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근데 우회는 안 미치거든요. 요거는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 공적 공중권은 항공기 통행, 우리 전파의 발착 등의 권리가 여기에 해당해.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에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노선이 있습니다. 길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자, 공적 공중권인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자, 이 그림 우리가 보면서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인데,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가 무슨 지적? 우리는 수평지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수평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아직. 예? 지중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는 얘기예요. 입체 지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이 지하와 공중에 대한 뭐다? 공시 알리는 기능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인공위성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토지 소유자의 어떻게 돼? 경계가 어떻게 돼? 옛날에 오차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확인을 한번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축할 때나 또 토지를 매입을 할 때, 특히 임야 같은 거, 강원도 임야 같은 거 매입을 할 때는 그런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돼. 그러면 딱 경계 점선으로 해서 딱 표시가 돼요. 벗어나는 것은. 자, 그리고 위치 한번 갑니다.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위치. 자, 우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는 가치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위치인데, 자, 그럼 위치 중에서 시험 문제에 우리 입지이론과 입지, 장소, 어느 장소에 입지할 건가 할 때 우리 나오는 용어 중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절대적 위치와 뭐가 나오냐면은 상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라고 해. 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인데 우리 13회 시험과 20회 시험 우리가 2번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죠. 자, 절대적 위치 하면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었어요. 즉 지리적 좌표로서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에? 변화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 좌표로서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불변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주변의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는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용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를 더 중시 여긴다? 네,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 가면요 동백지구라고 있어요. 용인 가면 동백지구, 또 구성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성 같은 경우는요, 구성 이쪽에 가다 보면은 내려올 때 교통이 좀 불편해요. 예? 버스 이런 게 보면 불편한데, 거기에 동탄까지 가는 뭐가, 예? GTS가 들어선다. 아직 들어서지도 안 했어요. 들어설만 뭐 이제 예산도 있고 해서 뭐 한 4, 5년 지나야 뭐 들어설까 말까인데, 뭐 아주 뭐 이제 그 서울 통과하는데 좀 반대가 하도 심해서 뭐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발표난 그 역사가 생긴다고 해서 가격이요, 발표난 즉시 2억이 올라요. 예? 상대적 주변 이용 상황이 달라지니까 위치는 고정돼 있을지라도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 게 이제 토지 가치도 달라지지만 뭐도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가치도 달라져.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동산은요,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이용을 할 거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이 나오는데, 접근성은 거기에 근접,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근접성과 서로 다른 용어. 자, 여러분 근접이라는 건 우리 근접 거리에 있다. 가까운 거리. 여러분 실제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근접성과 뭐는 다르다? 예? 접근성은 다른 용어라는 거. 근접성은 실제 가까운 거리고요. 접근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죠. 접근성 밑에서 5번째 보시면은, 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그리고 심리적 부담으로 측정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접근성이라고 하고, 그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뭐하다? 유리하다. 좀 접근성 유리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도 높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도 뭐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주의를 건요, 높게 형성되는데 항상 높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 낮게 형성이 돼요. 감가가 발생해요. 가치가 감소해요. 예를 들어서 뭐죠? 위험시설 하면 요즘 뭐가 있어요? 변전소, 그리고 가스 충전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혐오 시설 하면 쓰레기, 매립장, 뭐 화장터 이런 거고, 그리고 공해 시설 하면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가치가 감소한다. 자, 그리고 접근의 정도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실제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좋아요. 좋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시장 안에 있는 주택, 그건 어떻게 돼요? 시장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도 시장 안에 있으면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가치가 또 감소해요. 접근의 뭐다?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또 거리와 접근성이 있거든요. 또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요, 접근성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 가면 이런 게 많은데, 거리는 가까운데 접근성 면에서 일방통행으로 막 위를 막 돌아야 돼. 이런 경우는 접근성 면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차 몰고 목동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얼마 15분이면 가요. 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실 경우 있으면요. 내비 켜도요. 헤매. 잘못하다가는. 예. 그래서 접촉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거기 보면. 예. 그래서 그게 뭐냐. 요즘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일방통행이 많대요. 자,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거리와 접근성.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 건물이 다 있죠? 지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근데 만약 주차장이 그 건물이 없고 외곽에 있다 하면 어떻게 돼? 차를 뭐 100m, 200m 거리에 파킹하고 온다. 그러면요.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왜? 물건을 많이 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주차장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점이나 이런 데 보면 백화점 마찬가지. 예? 그게 다 뭐를 고려한가? 거리와 접근성. 요걸 생각하는 거고 또 부동산의 용도가 있어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또 뭐가 된다?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서 한 4-5번째 박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하면 여러분 뭐를 고려해?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은? 네? 쾌적성, 요즘 쾌적성 많이 고려하대. 쾌적성, 쾌적 가치 요거거든요. 예, 여러분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내적 쾌적성도 있고 바깥 외적 쾌적성인데 이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주변에 뭐가 있느냐.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를 중요시킬까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죠. 항상 수익성, 매출액과 관련해서 수익성.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생산비나 수송비 전략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많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우선 또 자세히 또 한번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위치의 가치는 부지의 선정 주체가 누구냐, 또 용도라든지 부동산 규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높은가 낮은가 다양하게 우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치의 용도 내지 유용성이 그 위치의 가치를 뭐한다? 평가하는 기준이 돼. 위치의 용도 내지는 뭐가? 유용성 또는 입지 조건이 우리는 위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46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자, 환경.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형성해요. 그래서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를 하면서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환경 보면요. 여러분 주택 여러분이 우리 아파트 대규모 단지 우리가 지을 때 보면은 뭐를 받아야 돼? 환경 영향 평가 받죠. 뭐 요즘 교통 영향 평가도 받는데 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 생태학적 그 주택을 둘러싸는 환경에 적합한가 여부 요걸 확인해야 돼요. 특히 위에 대기상의 공기 요것도 보고 그 아파트 배열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생태학적인 환경 요소를 또 많이 중시합니다. 주거입지 결정에 있어서. 자, 우선 환경인데 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 요즘 최근에 출지원들이 제일 관심 받는 건 뭐다? 공간이고 소속이 있죠. 4가지 있습니다. 기술적. 4가지는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 자, 여러분이 이번 30회 시험에 1번 문제가 보기 박스 주어지고요. 거기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연결한 걸 찾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은 무슨 거죠? 자산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여러분 주식, 채권, 은행의 예금 적금은 금융 자산이고
우리 토지와 건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나중에 투자 가서 배우겠지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화폐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 유리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헤지란 말 써요. 헤지는 번역을 구이지하자면요.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뭐하다?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용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좀 확인 하나 해두시면 되겠네. 자산이고 또 여러분 부동산을 우리 보유함으로써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자본재로서 역할도 또 하고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또 무슨 거죠? 생산 요소로서 제공되고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재로서 제공되기도 하죠. 여러분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거, 주차장이라든지 또 소비재로서 하나의 부동산은 가격이 일반 상품과는 다른 고가의 상품으로서의 우리는 또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4개, 5개는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여러분이 30회 시험에도 우선 출제를 했지만요. 시험 보기 지문에 많이 나와요. 27회 시험에도 보기 지문에 나와서 또 정답으로 또 물었거든요. 하여튼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이제 넘어와서 법률적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오시면은 법률적 개념.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법률적 개념 바로 위에 문제 보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 틀린 것.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고 공장재단 나오죠? 공장재단 이제 배우시게 될 법률적 개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이거 공짜로 주려는 문제죠? 이런 거 맞춰야지. 여러분 작년 시험 30회 시험 1번도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었어요. 어디 소속됐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기술적, 경제적 개념 물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이쪽이 좀 높겠죠. 작년에는 기술적, 경제적 개념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쪽이 높다? 특히 법률적 개념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1순위예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우리 중요한 부분. 올해 출제 1순위가 우선 법률적 개념이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적 개념 또는 법 제도상 개념이죠.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은 이 넓은 의미. 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뭘로 출제한다? 이걸 광의로 출제하기도 해요. 넓은 의미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이 넓은 의미 부동산은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 또 뭐가 있어요?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또 뭐라고 하죠? 협의라고 하죠.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네, 뭐를 더해준 거다? 준 부동산을 더해준 거다. 그럼 부동산에 준하는 거, 부동산으로 뭐 의제, 간주한다. 예,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지문도 출제를 또 해요. 간단히.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있죠. 좁은 의미 부동산.
여러분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7회도 나오고 23회로 나오고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협의 부동산은 거기 교재 보시면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많이 출제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요거. 예? 자,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 및 뭐죠? 그 정착물. 이항, 요건 1항이고 2항은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지문도 출제를 많이 해요.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우선은 요건데 민법 조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요. 이 협의 부동산을 또 시험 문제는 민법상 부동산으로 또 출제하게 돼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또 출제를 또 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29회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했었죠.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좁은 의미 부동산을 다른 말로 민법 조문을 가지고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뭘로 구성되고 있다 지금? 토지와 뭐? 토지의 뭐라고 한다? 정착물로 우리가 구분되고 있다. 그럼 토지는 저기서 배웠어요. 뭐가다? 토지는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토지는 저 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 여기는 뭐를 공부하시면 돼? 정착물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정착물의 개념이 나오죠. 원래는 움직이는 물건 동산이었지만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됐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 바로 뭐가 돼? 정착물이에요. 자, 그 지문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은 우리 조주영 교수는 요걸 출제해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건 조주영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 14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 최근에는 이쪽 지문을 좀 많이 출제를 하죠. 지문에 보면은 세 번째인데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우리는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정착물의 개념 우리가 51페이지에 위에 OX 쪽에 위에 정착물 개념이 나와 있어요. 찾았죠? 그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뭐 뒤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그 지문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정착물 또 29회 시험에는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정답을 물었죠. 29회 시험에는 어느 거 독립에서 물었잖아요. 25회도 나왔고 29회도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독립정착물을 보면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에 또 뭘로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여러분 29회에서는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은 없다 이렇게 출제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을 묻는 거죠. 토지와 말 그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일본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한다? 우리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건물 대표적이죠. 건물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교재에 봤더니 뭐가 나오죠? 우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고요.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이 명인방법은요. 우리 산의 나무에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붙여서 본인 것 소유라고 나타내는 거. 명인방법.
그래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그리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우리는 타인, 다른 사람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우리가 농작물,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우리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예? 그래서 여러분 25회 시험에는요, 그 5개 중에 4개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뭘로? 종속정착물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선 독립정착물 최근에 25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종속정착물에서 최근에 우리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던 게 국어 같은 거. 국어는 지목이에요.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할 때 국어인데 용어가 지목이라서 어렵죠. 국어.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요, 우리 밭에 도랑이 있죠. 인공적인 수로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국어야. 국어. 지목으로서. 이 국어라든지 여러분 우리 제주도 가면 있죠. 돌담, 그리고 울타리, 교량, 터널, 축대 이런 건 전부 뭐다?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밑줄을 하나 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51페이지 밑에서 거기에 보시면은 7번째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뭐죠? 나무,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등은 뭐다? 토지의 정착물 아니,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돼서 부동산 매매 시에 함께 양도가 됩니다.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 지문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에요. 좀 주의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밑줄 딱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2페이지 오시면은 그 문제 밑에 정착물이 아닌 뭘로 구분한다? 동산.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구분한다. 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는 거. 여러분 정착물은 아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라면 계속성이 없다. 계속성이 없는 건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 그럼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예? 판잣집.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있죠. 예?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예?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그리고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예? 이런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어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인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게 수확물이거든요. 수확물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 예? 요거 14회 시험에 나올 때 많이 틀리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그게 보시면은, 자, 정착물을 또 구분,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17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2가지로 보는데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또 기능,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2가지로 보는데, 자, 여러분이 자, 이런 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에 보면 벽시계도 있는데
이런 시계는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도 건물이 기능이나 효용에 지장을 주지 않죠. 그러면 이 시계는 뭐다?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이 돼요. 동산. 자, 여러분 아파트 보면 여러분 그 인터폰 요즘 뭐 다 이제 설치됐을 텐데 그 인터폰은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럼 그 인터폰은 뭐다? 동산이 아닌 뭐다? 정착물이야. 그럴 때는 정착물. 자, 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여러분이 건물에 우리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되었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요즘 아파트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도 달라. 여러분 설치하는 샤시 요것도 달라요. 요거 정착물이야. 합리적 추정으로 봤을 때 정착물인데, 그러면 아파트 여러분 매매할 때는 샤시도 정착물이니까 뭐야? 매매 시에 함께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샤시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정착물이야.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죠.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를 보면은, 자, 우리가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어떻게 돼? 임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차인을 많이 확보해야 돼. 예? 공실 없이. 그래서 뭐를 한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또는 뭐든 세탁기도 설치하고, 냉장고도 설치한다. 그럼 그 물건은 뭐다? 정착물로 간주해서 어떻게 돼?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가져간다는 얘기야. 네, 그런 물건은. 자,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죠.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 또 임대자,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자,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래서 매매 시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주셔야 돼요. 자,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임차인 또는 임차자라고 하거든요. 임차인, 임차자 정착물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정착물은 뭐라고 해? 항구적이야. 항구적, 영구적인데 임차자 정착물은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야. 일시적으로 설치했잖아요, 임차인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예? 왜? 일시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상가 임차인이 상품을 진열하거나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진열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예, 그건 임차자 정착물이니까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임차자 정착. 시험 문제는 이런 임차자 정착물 이런 게 가끔 출제를 딱 하죠.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준하는데 요거는 이 성립 요건을 보면 되겠죠. 자, 성립 요건을 보면은 등기 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록. 자,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 자,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요, 요 개념이 또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요 성립 요건만 잘 알면 되죠.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사회 일반적 관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이야. 여러분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딱 두 가지 있어요.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류 보면요. 등기 대상 물건 있죠.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아까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 두 가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있고 또 우리는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우리는 또 등기하는 선박 몇 톤? 20톤 이상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평가에 서서 우리는 임목을 우리는 또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본다. 자 그리고 등록하면 등록하는 게 있죠. 자동차 등록하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 세 가지는 등록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이 세 가지는 등록하고요. 또 등록 대상 권리가 있죠.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 권리, 어업권, 광업권은 준 물권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건 준 두 가지 어업권, 광업권, 종류 이런 게 있구나. 세부적인 거 모르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준부동산. 시험 지문에는요. 이 개념과 이 종류가 가끔 시험 지문에 뜨고 있습니다. 특히 개념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거기에 필수 예제 문제 한번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요거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여러분 선박, 항공기,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맞는 질문이지. 그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준부동산. 그런 개념 종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법률적 개념이 중요하다. 작년에는 기술적, 경제적 개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법률적 개념이 중요하고 29회 시험도 법률적 개념에서 정답을 또 물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 부동산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57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를 보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지목 28개의 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이 지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하려면은. 그리고 공법에 배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거 또 공법상의 지문이 가끔 또 개론에 출제를 해요. 당연히 올해도 우리가 또 출제를 하죠. 올해도 뭐 공법상 지문이 개론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여러 학문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시험 문제 개론에서 또 출제하는 게 우선 또 매년 출제하는 부분이 토지의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실제 토지를 거래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요즘 매년 출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올해 31회 시험에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